6억 나올 줄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며칠 뒤에 은행 창구에서 들은 숫자가 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3억 5,500만 원짜리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반토막 냈습니다. 정부가 정한 수도권 한도 6억보다 더 센 자체 규제인데 그것도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예외 없이 전국에 3억 원 상한을 걸었어요. 25억 넘는 집은 아예 2억까지만 나옵니다. 지방에서 분양받아 입주 준비하던 분들, 계약금 넣고 대출 심사만 기다리던 실수요자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거죠. 오늘 이 영상 세 덩어리로 갑니다. 일단 3억 한도에 반공제까지 겹치면서 내 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숫자로 까보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대출 절벽이 어쩌다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다들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그거 사실은 틀렸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지금 청와대랑 재정경제부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초고가 주택 세금 폭탄,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두 번째랑 세 번째가 핵심이니까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보죠. 한마디로 하면 대출문은 닫히는데 가격은 안 꺾이는 이상한 상태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월 둘째 주, 그러니까 13일 기준으로 0.30% 올랐고 이걸로 74주 연속 상승입니다. 74주면 1년 4개월을 넘게 한 주도 안 쉬고 오른 거예요. 오르는 동네를 보면 강남이 아니라 성북, 구로, 강서, 중랑, 마포 같은 강북권이랑 서남권입니다. 성북구는 이번 주에도 0.49% 뛰면서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사람들 심리가 완전히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지금 안 사면 서울에 평생 내 집 하나 못 가진다는 공포, 이른바 포모죠.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월세로 자꾸 돌아서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이 불안해서 아예 사자로 돌아섭니다. 그렇게 무주택 서민들이 공포에 밀려서 집을 사는 패닉 바잉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임대차 시장을 보면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세 놓던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드니까 세입자 입장에선 재계약 때마다 목돈을 더 얹거나 아니면 매달 월세로 돌려야 하는 처지가 돼요. 이럴 바엔 차라리 대출받아 사자, 이렇게 마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 전셋값도 같은 주에 0.28% 올라서 매매랑 거의 나란히 뛰고 있어요. 전세로 버티는 것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3억 한도에 반공제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봅시다. 은행이 모기지 보험, 그러니까 MCI나 MCG를 안 받아주기 시작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무조건 방공제라는 걸 뺍니다. 현장에선 방차감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이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한테 최우선으로 돌려줘야 하는 소액 보증금만큼을 은행이 미리 떼고 빌려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이 금액이 5,500만 원이에요. 경기 인천 과밀 억제권역은 4,800만 원, 다른 광역시는 2,800만 원 정도가 그냥 대출 한도에서 깎여 나갑니다. 숫자로 볼게요. 맞벌이로 연봉 1억쯤 되는 부부가 서울에서 15억 이하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칩시다. 원래는 소득이랑 담보 따져서 6억까지 나올 거라 보고 자금 계획을 짰겠죠. 그런데 창구에 가보니 일단 은행 자체 규제로 최대 한도가 3억으로 잘려 있어요. 거기에 모기지 보험이 안 되니까 반공제로 5,500만 원이 또 빠집니다. 결국 손에 쥐는 건 2억 4,500만 원. 6억을 기대했는데 2억 4,500만 원이라니 3억 5,500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계약금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자 비싼 이금융권이나 신용대출을 끌어다 메우느냐? 이 벼랑 끝 선택지 앞에 지금 수많은 실수요자가 서 있습니다. 그럼 KB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은행 공식 설명은 이래요.
가계대출 총량이 이미 넘쳐서가 아니라 앞으로 잔금 대출이 몰릴 걸 대비해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선제적 조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집을 계약하면 보통 두세 달 뒤에 잔금 대출이 실행되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했으니 몇 달 뒤 대출 수요가 밀려올 게 뻔하거든요. 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총량 관리 압박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연간 대출 목표치를 넘기면 당국한테 페널티를 받으니까 수익을 좀 손해보더라도 창구를 미리 걸어 잠그는 쪽을 택한 거죠. 어느 쪽이든 실수요자 입장에선 결과가 똑같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보면 은행이 갑자기 돈줄을 조였구나 싶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 유튜브나 기사에서 이 대출 절벽의 원인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게 화근이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2024년 얘기예요. 지금이랑 2년 차이가 납니다. 스트레스 DSR은 2024년 2월에 1단계, 그해 9월에 2단계, 그리고 작년 2025년 7월에 3단계까지 이미 다 올라왔어요. 지금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은 벌써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 유예되고 있는 건 지방 주담대뿐이에요. 지방 집값이 아직 회복이 더디니까 지방 비규제 지역만 2단계 수준을 올해 말까지 세 번째 연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 연기 때문에 지금 난리다라는 설명은 사실관계부터 어긋난 거예요. 이걸 정확히 짚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진짜 원인이 뭐냐? 규제 시차와 막차 수요, 그리고 은행 한도가 상반기에 다 소진된 게 겹친 겁니다. 정부가 손을 안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6월 말에 국토부가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었습니다.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들어갔죠. 그런데 약발이 안 먹혔어요. 규제로 묶인 동탄이랑 구리는 오름폭이 좀 줄었지만 서울 안쪽 중저가 지역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올랐습니다. 규제를 한 곳 누르면 안 눌린 옆 동네로 수요가 옮겨가는 딱 그 풍선 효과가 나온 거죠. 문제는 이런 규제가 예고되고 시행되는 사이사이에 지금 아니면 못 받는다는 막차 심리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규제가 더 세지기 전에 일단 대출부터 받아놓자 이런 수요가 상반기에 은행으로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은행들이 1년치 대출 목표를 반년 만에 거의 다 써버린 겁니다. 브레이크를 제때 못 밟고 폭주하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창구문을 닫아거는 형국이 된 거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잔금 앞둔 실수요자한테 갑니다. 시장 반발이 워낙 크니까 금융당국도 제동을 걸었어요. 7월 14일에 은행권에다 대출 정책 바꿀 때는 미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의 3억 한도가 실수요자 자금줄을 너무 급하게 끊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연일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 은행의 실수라기보다 정책과 시장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보셨는데 솔직히 세 번째가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딱 3분만 더 봐주세요. 이거 하나 알아두면 하반기 내 자산 지키는데 진짜 큰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개편이 지금 조용히 그런데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거주 한 채라도 초고가 주택은 통상적인 것보다 보유 부담을 더 지우는 게 맞다는 취지였어요. 똘똘한 한 채라도 100억짜리 집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똑같이 감면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가 기준을 두고 30억은 가혹하다고 했어요. 이걸 시장은 이렇게 읽습니다. 기준선을 30억보다는 위, 그러니까 시가 40억에서 50억 사이 어디쯤으로 잡겠다는 신호다. 시가 40억이면 어느 정도냐? 그런데 사실 이 기준선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7월 16일 토론회에서만 해도 20억, 30억,
40억, 50억, 100억까지 5가지 안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만약 40억으로 잡으면 대상은 대략 3만 가구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강남서초 아파트로 치면 10채 중 3채쯤이 거립니다. 극소수 초고가만 콕 집어서 종부세를 따로 더 세게 매기겠다는 핀셋 과세 구상인 거죠. 방식으로는 기존 과세 표준 구간 위에 초고가 구간을 새로 얹거나 상위 구간 세율을 끌어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게 말로만 끝날 분위기가 아닙니다. 7월 16일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울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밀었던 게 종부세를 이제 집을 몇 채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짜리를 가졌냐, 그러니까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은 1주택자면 실거주라는 이유로 공제를 크게 받는데 이걸 실거주 중심으로 다시 짜되 초고가엔 한도를 두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한 채만 가졌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한 채가 초고가라면 다주택자 못지않은 세금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공시 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60%인데 이걸 끌어올리자는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비율만 올려도 세금이 확 뛵니다. 단 몇 퍼센트로 올릴지 언제부터 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건 검토 단계라는 걸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단정하면 그게 가짜 뉴스가 되니까요. 세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요. 이 토론회에선 보유세만 다룬 게 아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랑 장기 보유 특별고제까지 같이 도마에 올랐어요. 구 부총리도 이 딜레마를 짚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파는 사람 부담은 덜어주자고 양도세를 깎아줘야 하는데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려버리면 집주인더러 죽으란 소리냐는 반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오래 들고 있던 집일수록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 이 혜택을 초고가 주택한테까지 똑같이 주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편은 종부세 하나만 손보는 게 아니라 보유세부터 양도세, 취득세까지 한꺼번에 건드리는 큰 수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실거주 한 채라고 안심하기 전에 이 판이 어디로 튀는지 열흘만 바짝 지켜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고 그 전인 7월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잡혀 있습니다. 공급, 대출, 세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방향을 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흘 안에 하반기 부동산판을 흔들 큰 그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초고가 보유세가 어떤 강도로 확정되느냐가 관전 포인트고요. 그럼 대출은 사방에서 조이고 세금 폭탄까지 예고된 이 상황에서 우리 무주택 실수요자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만약 23일 대토론회랑 세제 개편안이 나온 뒤에 정부가 공급 쪽으로 물꼬를 트고 대규모 청약 물량에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지금의 교착이 풀리면서 실수요자한테 진입 타이밍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공급이 실제로 늘어난다는 확신이 서면 굳이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두 번째 길. 반대로 대출 조이기가 하반기 내내 이어지고 초고가 보유세 강화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는 뚝 끊기고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지표만 놓고 보면 솔직히 저는 두 번째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갈림길이에요.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금리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한국은행이 7월 16일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인상이에요. 14개월 동안 묶여있던 걸 풀고 긴축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물가가 2달 연속 3%대인데다 가계빚 늘고 집값 오르고 환율도 높은 걸 다 감안한 결정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니 결정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증권가에선 8월에 한 번 더 올려서 연내 3.0%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따라 오릅니다. 지금 은행 주담대 금리가 대략 6%대 후반에서 7% 초반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추가 인상까지 겹치면 연말엔 7%대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참고로 한간에 주담대 8% 돌파가 곧 온다는 얘기가 도는데 지금 나온 전망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7%대까지가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그래도 3, 4%대 이자에 겨우 버티던 영끌족한테는 이 정도만 해도 체력이 확 깎입니다. 매달 이자 빠져나갈 때마다 속이 타시는 분들, 이 대목이 남일이 아니실 거예요. 자산시장 전체 분위기도 살벌합니다. 지난 1년 반 반도체 대형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잖아요. 그런데 7월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루에 10%에서 15%씩 빠지는 급락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7%, 8% 넘게 주저앉으면서 서킷 브레이커랑 사이드카가 반복해서 터졌어요. 여기서 하나 바로 잡을게요. 반도체주가 30% 넘게 폭락했다는 말이 도는데 30% 넘게 빠진 건 이 종목들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었고요. 종목 자체는 하루 10%대 낙폭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뭘 말하느냐? 오를 대로 오른 자산은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순식간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공급 부족이 하는 재료 하나만 믿고 대출 절벽을 무시한 채 끝없이 오르긴 어렵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학심지는 애초에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부자들 위주라 대출을 조여도 상단 가격은 잘 안 꺾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세는 씨가 말랐고 새로 지을 물량은 부족하니 이 수급 불균형이 풀리기 전까지는 가격 하방이 강하게 버틸 거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표상 조정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한 갈림길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유형별로도 한마디씩 하고 갈게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오래 살 실거주 목적이라면 저는 가격이 몇 천 오르내리는 것보다 이 집에서 10년 살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거주는 시점을 완벽하게 맞추기가 애초에 어렵고 오래 살 집이면 단기 등락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까요. 반대로 지금 무주택이면서 기회를 노리는 대기 수요라면 지금은 수익률 계산보다 버틸 체력이 먼저입니다. 대출은 조이고 금리는 오르는 국면에서 무리하게 끌어다 들어갔다가 이자에 깔리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내 현금 여력이랑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냉정하게 계산해보고 그 선을 넘는다 싶으면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엄연한 전략입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시장은 대출모는 닫히는데 74주째 가격은 안 꺾이는 이상한 상태고 이건 정상적인 상승이라기보다 공포가 만든 왜곡에 가깝다는 것. 둘, KB의 3억 한도에 방공제까지 겹치면서 6억 기대하던 사람이 2억 4,500만 원을 손에 쥐는 실수요자 자금줄이 끊기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셋, 7월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시가 40억대 초고가 종부세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게 하반기 시장의 새 변수라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흐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일게요. 요즘처럼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질 때일수록 어떤 게 진짜 데이터고 어떤 게 부풀려진 소문인지 골라내는 눈이 결국 내 돈을 지킵니다. 오늘 제가 2단계 DSR 연기설이나 반도체 30% 폭락설, 주담대 8% 돌파설을 하나씩 뜯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숫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분석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눌러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이 공포를 딛고 더 오를 불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폭풍 전야, 조정 국면 입구라고 보세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
더 날카롭게 중디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